김건희 기자,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황을 오늘 못 봤는데 지금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네, 다행히도 사흘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오늘은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말씀대로 어제까지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AI 버블,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어제도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기술주 중심 매도 흐름 속에서 나스닥이 장중 한때 2%까지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뭐 장중에 3,100선도 무너졌다. 이게 미국의 AI 버블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현실화가 된 겁니까? 인공지능이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기술이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승세가 너무 기록적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부 기업들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기업들의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자연스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미국 주식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비전만 좋아서 될 게 아니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적, 그리고 수익도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른바 인공지능 대장주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AI 기업들의 실적이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 버블이 깨진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꼭 버블 이슈라고 명명을 하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AI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률, 특히 생산성을 실제로 높이고 있냐는 의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AI 데이터 센터 같은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정말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냐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다소 의문부호가 따라붙고요. 이런 물음표가 미국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꼭 AI에만 국한해서 볼 것도 아닌데요. AI를 포함해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테마주로 형성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최근 핫했던 드론, 그리고 원자력, 양자 컴퓨터, 다양한 종목군들이 실적과 크게 관련 없이 주가가 폭등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보니까 미국 내 기준금리 결정 이것도 뭐 불안 요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파월 의장이 곧 뭐 입장을 냅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 정책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11시에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줄곧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과연 금리 인하를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까에 대해서 시장의 입목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몇몇 경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인하를 시사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기다려보겠다 이런 식의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겠냐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자연스레 뒤로 밀릴 테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렇게 신중하게 나오는 이유가 물가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의 관세 전쟁 이후 미국 내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오른다, 소비자 가격이 조정이 되고 있다, 현 상황을 바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는데 이게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밑돌았다는 거거든요. 헷갈립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보면 그러면 관세 부과가 물가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지는 않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왜 안 하고 신중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좀 단서 조항을 네. 달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정확히는 관세 부과의 영향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세 관련 협상 상황들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국가별로 세부적인 관세율 등이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이게 시장에까지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현재는 관세 인상의 부담을 미국 내의 수입업자들과 해외의 수출업자들이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압력의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기간에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늦게 했고 그 결과로 미국의 물가가 급등했었다면서 아주 강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미국은 상황이 이렇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경제부총리 발언이 논란입니다. 네, 구윤철 부총리께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건데요. 주가 순자산 비율을 뜻하는 PBR, 한국의 PBR이 얼마가 되냐고 국회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서 부총리께서 바로 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준 뒤에야 10.0 정도 된다고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PBR은 1.0 수준입니다.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건데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PBR을 워낙 자주 언급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부 기조도 제대로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경제 수장에게 가해진 거고요. 물론 순간적으로 PER 같은 다른 지표와 헷갈렸을 수도 있고 단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도 세제 개편안 때문에 불편했던 투자자들이 경제 수장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냐 이러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 기자 다시 산업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고사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업계 생존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얼마나 어렵길래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산업 분야별 경쟁력을 점검하는 다시 K산업 시리즈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첫 순서로 석유화학을 다뤘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 손꼽아서 위기에 빠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자가 전남 여수산업단지를 가봤는데요. 한창 바쁜 오후에도 제품을 배달할 대형 화물차들이 모두 주차장에 멈춰 서 있었을 정도입니다. 최근 여천 NCC는 부도 위기를 맞았다가 공동주주인 하나와 DL로부터 3천억 원을 긴급 수혈받고 급한 불을 껐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50년간 중국의 각종 산업원료인 에틸렌을 공급하면서 호황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중국이 에틸렌 자체 생산을 본격화하더니 오히려 값싼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겁니다. 최대 고객이 최대 경쟁자가 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중국이 공급을 많이 공급한 게 원인이니까 당장 공급을 줄이자는 게 정부의 대책입니다. 업계를 향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370만 톤 규모, 약 4분의 1 분야로 설비를 줄여서 사업 재편 방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주요 10개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계에선 경쟁자끼리 공장을 줄이는 걸 약속하는 게 잘 되겠냐 이런 불만도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이미 작년 말부터 자구책을 요구했는데 정부만 보고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제대로 된 자구책을 내놓으면 확실히 지원하겠지만 무임승차하는 업체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리한 사업 재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해킹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인터넷 서점 예스24 또 SGI 서울 보증 뭐 해킹당했다는 얘기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웰컴 금융그룹의 대부업체 계열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웰컴 저축은행 계열사인 대부업체가 해킹을 당한 건데요. 네. 이번 해킹이 러시아계 해커 조직이 스스로 해킹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어요. 그게 지난주였는데요. 실제로 해킹이 벌어진 건 그보다 앞선 이번 달 초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스템을 공격해서 먹통으로 만들고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킹한 다음에 대가를 요구했는데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고 그래서 해킹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해킹 사실을 밝히면서 내부 문서까지 공개를 한 겁니까? 네, 해커 조직이 해킹 정보가 거래되는 다크 웹사이트에 웰컴 금융그룹의 내부 문서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다크웹에 접속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내부 문서가 유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차입처, 그러니까 웰컴 금융그룹의 거래 담당자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있는 문서도 있었는데요. 해커 조직이 밝힌 건 확보한 파일이 130만 개, 1TB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모든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자택 주소와 계좌 같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도 지금 고객 정보 유출은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공격받은 네. 업체가 웰컴 금융그룹의 대부 업체잖아요. 주로 그룹 내 계열사들에서 나오는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추심 관리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주로 저신용자들의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웰컴 금융그룹은 개인 고객 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설령 고객 정보가 유출됐어도 암호화가 돼 있어서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업인 웰컴 저축은행이나 다른 계열사들은 공격받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대부업체랑 웰컴 저축은행은 서버가 아예 분리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해킹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네, SGI 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지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요. 심지어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달에 또다시 해킹 공격을 받고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의 보안 체계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감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웰컴 금융그룹 계열사 그리고 앞서 피해가 발생한 SGI 서울보증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렌식 분석 등을 거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전산장애가 사흘 넘게 이어졌던 SGI 서울보증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를 적절히 운영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정부도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침 금감원이 조금 전에 458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최근 금융권 침해 사고 분석 결과를 공유했는데요. 외부 접속 장비의 보안 취약점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지원이 종료된 노후 장비를 운영하거나 그리고 외부 접속 인프라의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해킹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은 일단 이번 회의를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 사고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해킹 사고가 잇따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